어머님, 온천 잘 다녀오세요. 약 꼭 챙겨 드시고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소파 밑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인천행 다낭. 탑승객 3명 벌써 3번째였습니다. 또 저만 쏙 빼놓고 떠난 것입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가 아끼던 산삼주를 싱크대에 콸콸 쏟아버리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잘 다녀와. 돌아올 집은 없을 테니까. 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지옥은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주방의 형광등 불빛만은 수술실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리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35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이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비가 오려는지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파스 한 장 붙일 여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가 온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에 참기름과 소금을 넉넉히 넣고 비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입맛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나지 않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누구보다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가 들어간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아래 받쳐 입은 것은 등산과는 거리가 먼 얇은 블라우스였습니다. 아유 며느라, 뭘 또 이렇게 바리바리 싸고 있니? 대충 휴게소에서 사 먹으면 되는데.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싸놓은 김밥 도시락을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주름마저 펴진 듯 했습니다. 뒤이어 남편 상철 씨와 시누이 미희가 하품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 또한 평소의 나태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에는 기묘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28인치 대형 캐리어 3개가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2박 3일 여행이라지만 국내 온천 여행에 가져가기에는 터무니없이 큰 짐이었습니다. 어머님,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온천 가시는데 저렇게 큰 가방이 필요하세요? 제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그 순간 3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황급히 얽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누이 미희가 과장된 몸짓으로 선글라스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아, 언니. 거기가 요즘 핫한 리조트라 드레스 코드도 있고 그래. 그리고 갈아입을 옷 넉넉히 챙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언니는 안 가봐서 몰라. 요즘 트렌드가 그래. 미희의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찔리는 게 있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운동화 끈을 매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래,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온천욕 좀 시켜드리려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남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미안함이라고는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그저 귀찮은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김밥 도시락과 깎아놓은 과일통을 쇼핑백에 담아 건넸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님, 혈압약은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어요. 식사하시고 꼭 챙겨 드세요. 뭐냐?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가스 불 조심하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딩동하는 도착음과 함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묵직하게 가슴을 쳤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정막에 잠겼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가족들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고 남은 것은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현관 앞에 서 있다가 습관처럼 청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치우는 것이 제 일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밀고 소파 밑 깊숙한 곳으로 청소기 헤드를 밀어 넣으려는데 드르륵 하고 무언가가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청소기를 멈추고 바닥에 엎드려 소파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 뭉치 사이에 구겨진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같은 종이였습니다. 무심코 그것을 펴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티켓 확인서 인천, 다낭, 12월 22일 930 출발. 탑승객 박말자, 최상철, 최미희.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듯 어지러웠습니다. 온천이라더니 강원도가 아니라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직감이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시댁 식구들이 친척 결혼식이라며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들의 얼굴은 유난히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재작년 여름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나갔을 때도 트렁크에서는 바다 냄새가 아닌 면세점 향수 냄새가 났었습니다. 아, 입에서 탄식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 서랍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결혼할 때 가져온 낡은 예물함 옆에 처박혀 있던 제 여권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여권을 펼쳤습니다. 만료일 2022년 5월 10일. 이미 3년 전에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여권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제가 다시는 해외에 나갈 일이 없을 것이라 단정 짓고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고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는 평생 노예 계약을 맺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식도를 태울 듯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무서운 침착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저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상부장 가장 높은 곳에는 시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산삼주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강원도 신만이에게 거금을 주고 샀다던 그 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이건 우리 집안에 가보라며 저에게는 근처에도 못 가게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묵직한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쿰쿰하면서도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싱크대 개수대로 병을 기울였습니다. 콸콸콸콸. 진한 갈색 액체가 하수구 구멍으로 소용돌이 치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35년의 헌신이 하수구로 처박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닥까지 비워진 병을 분리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챙그랑하는 파열음이 났지만 그 소리마저 통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였습니다. 냉동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해둔 사골 국물, 불고기 양념, 찌개용 고기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형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 모든 것을 쓸어 담았습니다. 꽁꽁 언 사골 국물팩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김치통, 밑반찬, 과일, 심지어 생수병까지 모두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먹을 자격 없어. 당신들은 내 정성을 먹을 자격이 없어. 나직이 읊조리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텅 빈 냉장고는 하얀 속살을 드러내며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냉장고 뒤편의 코드를 찾아 힘껏 뽑았습니다.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뚝 끊기며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 집의 심장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일러실로 가서 가스밸브를 잠갔습니다. 온수 매트의 전원도 정수기의 전원도 모두 뽑았습니다. 이 집에 옮기라고는 단일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저만 빠져있고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들이 찍은 그 사진을 떼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기내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명의의 통장과 도장만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이라며 사줬던 큐빅 박힌 가짜 목걸이는 화장대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 가짜 따위는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익숙했던 집안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이 집은 단 한 번도 나의 집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 도어락의 설정 커버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 등록. 항상 시어머니가 외우기 쉽다며 고집했던 1234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저만이 알 수 있는 아무런 연관성 없는 6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리릭.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은 그들이 돌아와도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문 앞에서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구를 모습을 상상하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짐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집안에서 느꼈던 한기보다 춥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김영호라는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 어릴 적 가난 때문에 저 대신 대학을 가고 성공해서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사는 동생이었습니다. 시댁 눈치가 보여 명절에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늘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던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웬일이야 이 시간에? 영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툭 터지듯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나다. 지금 바쁘니? 아니, 안 바빠. 무슨 일 있어? 누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가라앉았어? 매형이 또 속 썩여? 귀신 같은 녀석? 영호는 항상 제 기분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나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내 집에 신세 좀 져도 될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영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묻고 싶은 게 많은 듯 했지만 곧바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나가 갈 곳이 왜 없어? 우리 집이 누나 집이지. 당장 주소 찍어. 내가 기사 보낼게.
아니, 내가 직접 갈게. 어디야? 아니야, 택시 탔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비행기 궤적이 파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어딘가에 그들이 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잘 다녀와. 실컷 즐기고 오라고. 돌아왔을 때 너희를 반겨줄 건 차가운 문전박대뿐일 테니까. 그때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아마 공항에서 수속을 밟다가 뭔가 빠뜨린 것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짐을 붙이다가 제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불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웅, 웅, 웅. 마치 남편이 제 귀에 대고 야, 김영숙, 빨리 전화 안 받아?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깜빡거리다 까맣게 꺼졌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비로소 저는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고개를 젖혀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건물은 위압적이면서도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살았던 저에게 그 낯선 친절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누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남동생 영호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뒤이어 올케 은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님, 세상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하셨어요? 올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걸레 빠는 손이라며 함부로 대했지만 올케는 제 손을 귀한 보물 다루듯 했습니다. 영호의 집은 궁궐 같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바닥에는 윤이 나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보다 더 제 가슴을 울린 것은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정갈하게 담긴 갈비찜, 색색의 나물 반찬들. 누나 온다고 해서 은주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어서 앉아. 배고프지? 영호가 의자를 빼주며 권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이 먹다 남은 찬밥이나 식구들이 먹고 난 설거지통 앞에서 서서 밥을 먹는 게 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만을 위해 차려진 온전한 밥상은 결혼하고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한술 뜨자 따뜻한 온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속을 녹였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올케는 조용히 휴지를 건넸습니다.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반면 그 시각 베트남 다낭 공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습하고 끈적한 공기가 훅 끼쳐오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아유, 덥다 더워. 왜 이렇게 푹푹 찌냐? 미희야, 차는 어디 있냐? 짐꾼은 안 오냐? 박 여사는 습관처럼 며느리인 저를 찾으려다 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딸 미희를 닥달했습니다.
미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예약했다고 했는데. 미희는 공항 출국장을 두리번거렸지만 제 이름이나 남편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기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실 픽업 서비스는 제가 예약 앱을 통해 잡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나오면서 앱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예약을 취소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최미희, 너 똑바로 예약한 거 맞아? 엄마 쓰러지시겠다. 남편 상철 씨가 짜증을 내며 캐리어를 발로 찼습니다. 짐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는 벌써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양손에 짐을 들고 등에는 배낭까지 메고 앞장섰을 상황이었습니다. 아, 오빠는 왜 나한테만 그래? 올케 언니가 다 해놨다고 했단 말이야. 아이디가 로그아웃돼서 확인이 안 된다고. 미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가지 요금을 부르는 사설 택시 호객꾼에게 이끌려 낡은 승합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에어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팔자야를 연발했고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내 탓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은 다낭의 5성급 리조트였습니다. 웅장한 로비와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역시 돈이 좋다. 빨리 체크인해라. 나 좀 씻고 쉬어야겠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위풍당당하게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체크인 플리즈. 최상철. 호텔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쏘리 선생님. 예약자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예약하신 카드의 명의자 본인이 오셔야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김영숙은 내 와이프고 내가 남편이라니까. 그냥 해줘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합니다. 예약자가 노쇼 쇼 상태라 예약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결제하신 카드의 실물을 보여주시거나 예약자 본인과 통화해서 인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미희가 달려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방키 안 줘? 야, 내 올케 카드로 긁어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된대. 너 현금 얼마나 가져왔어? 네 카드로 일단 결제해. 뭐? 나 카드 한도 초과인데? 이번 여행 경비 오빠가 된다고 해서 현금은 10만 원밖에 안 가져왔어. 뭐라고? 아니, 그럼 엄마랑 길바닥에서 자란 말이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혀를 차며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싸워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채 멀리서 왜 안 들어가냐? 며 소리만 질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가 전화를 받아야 해결이 되지. 젠장. 그 시각 저는 영혼의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한강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올케는 제 발을 주무르며 안마를 해주고 있었고 조카들은 제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평화라는 단어가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남편. 화면에 뜬 두 글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습관적인 공포였습니다.
제가 움찔하자 영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휴대폰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 인간이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전화질이야. 영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받지 마, 누나. 지금쯤 공항이나 호텔에서 난리가 났을 거야. 누나 카드로 예약했잖아. 본인 인증 안 되면 못 들어가. 영호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상상이 갔습니다.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을 것이고, 시누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시어머니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모습이. 전화 받아서 끊어버리면 안 될까? 목소리라도 듣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올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님. 지금 받으면 오히려 저쪽에서 큰 소리 칠 거예요. 빨리 인증해라, 사람 잡을 일 있냐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해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에요. 철저하게 무시하셔야 해요. 올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해결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다시 저를 부려먹으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 진동은 끊어질 듯 말 듯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10통, 11통, 부재중 전화 숫자가 빨간색으로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아.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것은 뜻밖에도 시누이 미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인인 왕 언니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아니라 영호가 미리 손 써둔 태블릿 PC 화면으로 시댁 식구들의 SNS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희가 답답한 마음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켠 모양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은 땀범벅이 되어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김영숙. 너 진짜 죽고 싶어? 전화 좀 받으라고.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은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그를 제지하는 모습까지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꼴 좋다. 영우가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내 인생의 절반을 바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 박 여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놈들아. 방은 언제 주는 거야? 나 배고파 죽겠다. 며느리 이녀는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박 여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다 옆에 있던 장식용 화분을 쳐서 깨뜨리는 장면에서 라이브 방송이 뚝 끊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 화분, 얼핏 봐도 수백만 원은 호가하는 고급 도자기였습니다. 큰일 났네. 저거 배상하려면 꽤 골치 아플 텐데. 영우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야. 저 사람들은 누나가 없으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는 어린애들이나 다름없어. 그동안 누나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전히 꺼진 검은 화면 위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치고 늙어버린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견뎌봐. 내가 없는 지옥을. 저는 올케가 다시 데워온 따뜻한 찻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향긋한 허브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도 잠시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영호의 업무용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법무법인 태산. 영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매영이요. 지금 경찰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호의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베트남에 간 지 반나절도 안 돼서 경찰서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영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동생 영호가 받았던 경찰서 전화의 전말은 곧 밝혀졌습니다. 다낭의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시어머니가 홧김에 지팡이를 휘두르다 깬 도자기는 안타깝게도 베트남 유명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즉각 보안 요원을 호출했고 남편 상철 씨와 시누이 미인은 경찰이 올 수도 있다는 말에 기겁하며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럭셔리 힐링 여행은 시작부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쫓겨나듯 호텔에서 나온 세 사람은 다낭 시내의 후미진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모텔로 향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짐을 이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길 와서 이 고생이니. 며느리녀는 전화도 안 받고 자식놈들은 칠칠 맞게 돈이나 날려먹고. 박 여사는 며느리인 저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낼 여력이 없어 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배가 고파진 그들은 돈을 아끼겠다며 길거리 노점에서 파는 반미 샌드위치와 쌀국수를 사 먹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해 제가 유기농 재료로만 밥상을 차려드리던 시어머니에게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길거리 음식은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2시 모텔 방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배야, 아이고 나 죽는다. 배가 끊어지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위아래로 쏟아내는 설사와 구토에 탈수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패닉에 빠져 허둥지댔습니다. 야, 미희야. 약. 엄마 약 어디 있어? 지사제랑 소화제 챙겼을 거 아니야. 몰라. 난 엄마가 챙긴 줄 알았지. 오빠는 뭐 확인도 안 했어? 올케 언니가 맨날 챙기니까 신경도 안 썼잖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상비약 파우치를 꺼내 증상에 맞는 약을 먹이고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고 따뜻한 물주머니를 배에 대주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곁에 저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약국을 찾아 뛰쳐나갔지만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의 새벽거리에서 약국을 찾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그는 편의점에서 정체 모를 드링크제 하나를 사들고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변기통을 붙잡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수가, 애미 죽는다. 영수가. 그 시각 저는 영호가 마련해준 최고급 침구에 누워 곤히 잠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시 깼습니다. 습관처럼 시간을 확인하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42통, 카카오톡 메시지 158개. 야, 김영숙, 너 진짜 미쳤어? 엄마 지금 죽어가 빨리 전화 받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약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줘. 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에서 애원으로 다시 저주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보낸 변기에 엎드려 있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제가 몸살이나 끙끙 앓을 때
며느리가 게을러 빠져서 꾀병 부린다며 밥상 차리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을 거야. 그 질긴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리 없지. 저는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물맛이 유난히 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의 여행은 생존 게임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미희가 총무를 맡아 남은 돈을 관리하기로 했지만 그녀의 고질적인 허영심이 문제였습니다. 엄마 기운 차리게 해드려야 한다며 비싼 해산물 식당에 갔다가 메뉴판의 영개수를 잘못 보고 예산을 초과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가 정지된 것을 안미희는 남편에게 손을 벌렸지만 남편 역시 빈털털이었습니다. 식당 주인과 고성이 오가고 결국 시어머니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서 저당 잡히고 나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은 세 사람은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총무라며 계산도 못해? 너 학교 다닐 때 산수 안 배웠어? 남편이 미희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오빠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오빠가 호텔에서 폼 잡다가 쫓겨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 없었어. 그리고 옳게 언니 관리 못한 오빠 책임이 제일 커. 미희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나가던 베트남 현지인들이 혀를 차며 그들을 구경거리 삼아 쳐다보았습니다. 품위 있고 고상한 척하던 시댁 식구들의 민낯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옥 같던 2박 3일이 지나고 마침내 귀국날이 밝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폐잔병 같은 몰골로 다낭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씻지 못해 떡진 머리, 구겨진 옷, 퀭한 눈동자. 면세점 쇼핑백은커녕 마실 물 한 병 살 돈이 없어 공항 식수대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가 항공사의 좁은 좌석에 구겨져 앉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음을 토했고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창밖만 노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 날씨는 매서웠습니다. 얇은 옷차림으로 나갔던 그들은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살을 애는 칼바람에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추워 죽겠다. 택시 잡아라. 시어머니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남은 잔돈을 탈탈 털어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저는 영호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진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부재중 전화 횟수가 99에서 100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00통이네. 영호가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대단하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저는 전화를 받는 대신 미리 작성해둔 예약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연결되지 않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그 문자를 본 남편의 표정이 어떨지 눈에 선했습니다. 밤 11시 30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가 모자라 남편은 기사에게 굽신거리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고 신분증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짐을 질질 끌고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따뜻한 집에 들어가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어락 커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1, 2,
3, 4, 별표. 그러나 기대했던 띠리릭 소리 대신 날카로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삐빅, 삐빅.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손이 얼어서 잘못 눌렀나? 그는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1, 2, 3, 4. 삐빅. 다시 한번 오류음이 울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신우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 비켜봐. 손 떨지 말고. 내가 할게. 미희가 나서서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5회 연속 오류가 발생하자 도어락은 3분간 기능을 멈추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윙. 복도가 떠나갈 듯한 소음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문 열어. 영수가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영숙, 너 미쳤어? 비밀번호 바꿨어? 당장 안 열어? 남편은 이성을 잃고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이 쿵쿵 울리며 굉음을 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여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열라고. 내가 내 남편이야. 이 집 가장이라고. 그때 앞집 문이 벌컥 열리며 속옷 차림의 이웃 남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왜 남의 집 앞에서 행패해요? 아저씨는 빠지쇼. 내 집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남편은 핏발선 눈으로 이웃에게 대들었습니다. 내 집? 여기 김영숙 씨 댁 아니에요? 당신들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새벽에 들어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경비실에 신고할 겁니다. 이웃 남자는 혀를 차며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2명과 경찰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경찰관의 등장에 남편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아니, 경찰 양반. 그게 아니라 제가 이 집 주인인데 와이프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안 열어줘서 본인 집 맞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남편은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신분증은 택시기사에게 맡기고 온 뒤였습니다. 신분증을. 택시비 때문에 맡겨서 없는데 등본이라도 떼보면 알 거 아닙니까?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용히 하시고 따라오시죠. 경찰관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 아프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약 먹어야 한다고. 남편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 바닥에 대자로 뻗어 며느리가 시어미 죽인다 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이는 창피함에 고개를 푹 숙이고 벽 뒤로 숨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인터폰 앱을 통해 현관 카메라에 잡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경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남편과 바닥을 구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네. 판이 너무 커진 거 아니야? 올케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지만 영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 딱 좋아. 이제 변호사 대동하고 가서 쐐기를 박아야지. 누나, 준비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단정한 코트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 집에서 쓰레기들을 치우러.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35년간 저를 가뒀던 감옥의 문을 이제는 제가 영원히 잠가버릴 차례였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밤 위로 하얗고 차가운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대 안은 취객들의 고성방가와 경찰 무전 소리로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시댁 식구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칠을 씻지 못해 떡진 머리, 때국물이 흐르는 등산복, 그리고 공포와 추위에 질려 파랗게 뜬 입술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집 가장이야 라고 소리치던 남편 상철 씨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경찰관님, 진짜라니까요. 내 집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수갑을 채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치며 항변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조서만 작성했습니다. 선생님,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도어락을 파손하려 하셨고 이웃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껴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없으시다면서요. 조회 결과 그 집 명의자는 김영숙 씨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명의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제 마누라라니까요. 마누라 집이 내 집이지 그게 남의 집입니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보호자나 신원을 보증해 줄 사람을 부르세요. 그때 지구대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럽던 실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목에는 실크 스카프를 두른 여인. 바로 저 김영숙이었습니다. 제 뒤로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동생 영호와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영수가, 야, 너 진짜. 남편은 반가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영호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호의 다부진 체격에 밀린 남편은 엉거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신고된 장소의 집주인 김영숙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너 지금 시어미를 경찰서에 처박아 두고 잘도 나타나는구나. 내가 사람이냐?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여보, 당신 오해가 있나 본데 우리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런 거야.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나 배고프고 춥고 죽겠다. 남편은 제 옷소매를 잡으려 하며 비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35년 동안 저를 하녀 부리듯 했던 그 남자의 비굴한 눈빛을 보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옷소매를 털어내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해 같은 건 없어. 당신들 내 집에 들어올 자격 없어. 뭐? 내 집? 야, 부부 사이에 내 집이 어디 있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남편이 다시 언성을 높이려 하자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며 나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상철 씨 되시죠? 저는 김영숙님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산의 강 변호사입니다. 보사? 남편과 신우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영숙님을 대리하여 최상철님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재산 분할 신청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이혼?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우이 미희가 옆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미쳤어? 이혼이라니? 오빠랑 이혼하면 언니는 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리고 엄마는 누가 모셔? 미희의 말은 여전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니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희야, 걱정 마. 나 먹고 살 돈 충분해. 너희가 내 돈만 안 가져다 썼어도 빌딩 한 채는 샀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내 엄마잖아. 내가 모셔야지. 뭐라고? 그리고 이거.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두툼한 회계 장부와 녹취록 사본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 박말자 씨와 시누이 최미애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김영숙 님에게 갈취한 금액, 그리고 최상철 씨가 유흥업소와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5억 4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장 접수할 예정입니다. 5억?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미 잡아먹네. 아이고 머리야. 지구대 바닥을 구르며 발작하듯 몸을 떠는 시어머니의 연기는 수십 년간 저를 올감했던 무기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사색이 되어 달려가 주무르고 119를 불렀겠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흑백 TV 속의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놀라 다가오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놔두세요. 쉬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프시면 입에 거품을 무셔야 하는데 침만 튀기시잖아요. 제 차가운 일갈에 시어머니의 몸짓이 뚝 멈췄습니다. 그녀는 개슴칠에 눈을 뜨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난생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바닥 차가운데 입 돌아가세요. 아, 병원비는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거 아시죠? 119 부르시면 그 돈도 다 어머님이, 아니, 미희 내가 내야 할 거야. 미희는 엄마를 부축할 생각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넘겨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가 가족이잖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래. 내가 다 잘못했어. 응? 그는 제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모습이 애처롭기는커녕 징그러웠습니다. 저는 발을 빼내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그래, 가족이었지. 내가 아플 때 꾀병이라고 소리 지르고 친정 엄마 돌아가셨을 때 여행 가느라 장례식장에도 안 온 너희들이 가족이었지. 그건 3년 전 우리 엄마 장례식 날 너희들 괌 가서 칵테일 마시며 찍은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때 결심했어. 내 손으로 이 지옥을 끝내겠다고. 저는 영호가 건네준 태블릿 PC를 켜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년 전 상복을 입고 홀로 빈소를 지키던 제 모습과 같은 날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건배하는 그들의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내 인생에서 해고야. 저는 짧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김영숙 씨, 이제 가시죠.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가지마. 영수가 나갈 데 없어. 돈도 없다고. 오늘 밤 어디서 자라고. 경찰서 좋네.
따뜻하고 안전하고. 거기서 자던가 아니면 찜질방이라도 가. 아, 찜질방비도 없나? 그럼 걸어서 가든가. 제가 냉정하게 대꾸하자 영호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예정을 생각해서 택시비는 드립니다. 이걸로 어디든 꺼지세요. 다시는 우리 누나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다음에 볼 때는 법정일 겁니다. 영호의 서늘한 경고를 끝으로 우리는 지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눈발이 더 굵어져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닫히는 자동문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누나, 괜찮아? 영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응, 아주 상쾌해. 저는 영호의 팔짱을 끼고 준비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구대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서로를 삿대질하며 다시 싸우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눈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가 아름다운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절차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 재산 분할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귀책 사유가 명백하고 증거가 차고 넘쳐서 아마 상대방은 항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날 겁니다. 아파트는 물론이고 예금 자산의 70% 이상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면 갈 곳이라고는 다 쓰러져가는 시골의 낡은 폐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겨울을 날지 상상이 갔습니다. 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말로가 저에게는 최고의 자장가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무겁고 건조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남편 상철 씨는 한 달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고 항상 기름기가 흐르던 얼굴은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드라이하고 가장 아끼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피신청인 최상철은 신청인 김영숙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김영숙에게 전액 이전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분할 청구도 인정됩니다. 조정위원의 건조한 목소리가 판결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아니 영수가 진짜 이럴 거야? 나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내가 30년 동안 가장 노릇했는데 아파트 한 채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제 담당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최상철 씨, 가장 노릇이라니요. 여기 보시면 30년 전 아파트 매입 자금의 80%가 김영숙 씨 친정 아버님의 지원금이었습니다. 나머지 20%도 김영숙 씨가 결혼 전 모은 적금이었고요. 최상철 씨가 생활비 명목으로 가져오신 돈보다 유흥비와 도박으로 탕진하고 시댁 부양비로 나간 돈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 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부부인데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 제가 입을 열자 남편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정이 나 몰래 해외여행 가고 나 아플 때 꾀병 취급하고 우리 엄마 장례식도 안 가는 그런 거니? 그건 정이 아니라 기만이고 폭력이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내가 밥도 하고 청소도 다 할게. 응? 엄마도 요양원에 모시고 미희도 안 보고 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남편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벌레를 피하듯 손을 뒤로 뺐습니다. 이미 늦었어. 도장은 찍혔고 넌 이제 남이야. 이번 주말까지 집 비워. 비밀번호는 그대로니까 짐 뺄 때 연락할 생각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영수가 하고 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호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축하해, 누나. 드디어 해방이네. 그래. 정말 길었다. 일주일 뒤 이사 가는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저는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그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부를 돈이 없어 낡은 용달차 한 대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휠체어에 앉아 비를 맞으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내 집 내놔라, 이 도둑년아. 지나가던 주민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며느리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꼴 좋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며느리가 보살이었어. 시누이 미희는 찢어진 우산을 쓰고 오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 박스 떨어졌잖아. 똑바로 좀 들어.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왜 오빠 때문에 월세방 구석에 처박혀 살아야 해? 아, 너 때문에 돈 다 날린 거 잊었어? 조용히 하고 짐이나 실어. 서로 욕설을 퍼붓으며 짐을 싣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실리고 용달차가 매연을 뿜으며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35년의 묵은 체증이 그 매연과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사로웠습니다. 크루즈 선상의 파티장은 우아한 음악과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짙은 파란색 원피스 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누나, 여기 좋아? 다음 기항지는 산토리니래. 영우가 와인 잔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올케와 조카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좋다, 영우야. 정말 좋아.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무슨 소리야? 누나는 이런 대접 받을 자격 충분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영우와 건배를 하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감돌았습니다. 문득 한국에 있는 그들의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은 바로는 시누이 미희는 빚쟁이에게 쫓겨 잠적했고 남편 상철 씨는 공사장 일용직을 전전하며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병원, 창문도 제대로 없는 6인실 병실 구석 침대. 박 여사는 욕창이 생겨 돌아눕지도 못한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며느리가 사왔다며
과일을 깎아 먹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멈, 며느리 없어? 아들들은? 있어. 있는데. 바빠서 못 와. 박 여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지만 간병인은 다른 환자를 보느라 바빴습니다. 영수가, 물 좀 다오. 영수가. 그녀는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그녀의 신음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크루즈 선상. 저는 수평선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하얀 포말이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저를 아프게 하지 못했습니다. 고모, 빨리 와요. 사진 찍어요. 조카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그래, 간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화양연화라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시댁. 결국 그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영숙님의 통쾌한 홀로서기가 묵묵히 참고 살아온 우리 시대 모든 어머니들에게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떠난 버스입니다. 오늘 사연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영숙님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또 다른 영숙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